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기적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이제 책의 이제 장은 4장부터 5장, 6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을 한 번에 모아서 어, 한 시간 내에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이스의 이제 기적을 이제 벌써 이제 하면서 저도 사실은 앞부분 내용이 좀 힘들면서도 한편으로 야 이게 좀 되게 흥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야 잘못하면 너무 재미없겠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뒤쪽 뒤에 장들 좀 더 이제 몇 편 더 읽어보니까 확실히 여러분 오늘까지가 좀 딱딱한 부분이랄까요? 뭐 이제 물론 주제 자체가 뭐 이렇게 무거운 주제긴 한데 무엇보다 오늘 거 수업이 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훨씬 더 좀 흥미로운 이제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이스식의 어떤 이제 또 그 참신한 어떤 변증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맛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까지만 좀 더 참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계속 이제 연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초자연 간의 이 경계선상에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성적 추론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이성적 추론이라는 건 자연이라는 전체 연동 체계와 그 안에 모든 항목들이 연동되는 식으로 만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와는 결국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자연주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그렇죠? 뭐 다만 이제 루이스가 보기에 우리가 보통 이성하다 보면 이성이라는 개념하면 보통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에 대한 걸 다 포함하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쾌락과 고통과 어떤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들까지 이성으로 굳이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자연의 되려 이런 것들은 자연의 일부로 간주해도 괜찮다라고 루이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쾌락, 고통, 두려움 이것은 오히려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정작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 정신이냐 육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아니라 지금 루이스의 철저하게 루이스는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자연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는요. 이성과 자연의 구분이지 이것을 섣불리 일반화해서 뭐 정신과 물질, 뭐 영혼과 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갖고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인 사유가 어떤 근대 사유의 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간과 연관된 거로 이 이성, 정신, 영혼, 자연에 연관된 걸로 물질과 몸, 뭐 이런 것들 다 연관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분법으로 풀어가는데 루이스는 오히려 지금 뭐예요? 여기 경계를 딱 그은 거예요. 다르다. 그냥 정신과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 영혼과 몸이란 이분법에서는 여기 안에 다 뭐가 들어가죠? 위에서 얘기했던 고통, 쾌락 뭐 이런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여기 읽고 잘못 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과 자연 요것만 따져 보겠다라고 지금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 게 아니라 저 위에 거 이성과 자연에 대한 구분으로 우리는 경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은 이성이 자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수학도 이성적 사고죠.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댐을 건설한다거나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어때요?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연을 변경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심리적 자연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리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울적한 것을 어떤 이런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뭐 그것이 이제 상담학의 어떤 역할이겠지만 그런 변화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이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게 물질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성이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루이스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이성과 무관한, 그러니까 즉 자연 원인의 어떤 결과라면 이성의 신뢰성은 무너지듯이 자연이 이성을 침범하면 이성을 죽이게 될 뿐이다. 그래서 자연이 거꾸로 이 역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이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이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다. 이성은 자연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끼칠 수 있지만 자연은 오히려 끼쳐봤자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자연을 침범한다라고 표현할 때 자연을 포로로 잡거나 식민화할 수도 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정말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나름의 이 화이트보드를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보내는 이런 모든 기술적 과정들도 결국은 뭐예요? 다 자연을 도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환원시키면 정말로 자연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인간의 이성이 사실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연의 영토에 이성이 어떻게 보면 정복해 가는 방식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조합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가 증거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연이 오롯이 그 상태로 그냥 진행했다라면 인간 이성 없이요. 자연을 그대로 이성 없이 내비뒀으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세계가 됐을까요?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좀 이따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자연은 뭔가 이렇게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진화의 어떤 과정에서 마치 지금의 어떤 현대 문명이 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루이스의 방식대로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이라는 건 진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내비뒀으면 자연은 그냥 그 자연 그 상태로서 뭐 진화적인 어떤 조금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더라도 지금 이 문명의 어떤 성립처럼 도약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루이스의 입장일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주의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제 수업을 듣고 저는 집중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 몸 자체는 쉬고 싶고 여러분도 자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이런 거는 큰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쉰다라는 것, 논다라는 건 큰 어떤 우리의 그 몸 자체를 복종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때요? 흥미가 있더라도 실제로 공부는 다 저도 그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야지라고 할 때도 갑자기 뭐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뭐 영화도 좀 보고 싶은데 이러다 보면 그게 더 먼저 동한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그게 편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내비둔다라면 사실 우리는 주의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의 집중의 능력이라는 것도 이성이 자연적 산만함을 나름대로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치통 생각해. 치통. 우리 이에서 발생하는 통증. 이 치통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떤 자연적인 뭐 육체의 고통이잖아요. 치통 등의 고통으로 주의 집중을 못하는 건 자연이 우리의 의식에 간섭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의 의식에 간섭하고 이성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치통이 심하면 지금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업을 듣겠습니까? 모두 몸이 아픈데 어렵죠. 그만큼 자연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되려. 자, 그래서 지금 이성과 자연은 결국 비대칭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루이스는 이 이성에다가 쫙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러면서 살며시 그 이성은 사람의 것이니까 인간, 사람이 이 자연보다 어떤 우월한 어떤 개념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뭔가 보통 우리가 오늘날 현대 환경 문제나 현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탐욕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런 근대의 이성 우월주의, 인간의 우월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가 찬성하고 있는 이 도식에 대한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요. 수업할 때는. 그러나 지금 기독교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과연 자연을 꼭 파괴해야 하는 걸로 귀결되는가? 예. 사람의 어떤 우선성이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하는가? 왜요? 우리는 지금 뭘 논증하고 있죠? 인간과 이성이 자연의 어떤 가장 큰 그 정점에 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다? 결국은 외부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사람도 그 이성도 결국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떤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이 이성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 위에 우린 사실상 어떤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오히려 보호하는 방법을 되려 루이스는 이 도식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요. 그러나 그건 오늘 이제 주제의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한편으로 우리 그 인간에게는 이런 욕심도 있어요.
이 자연에 대한 것을 어떤 기대를 하죠? 차라리 어떤 질서, 조화, 모든 게 객관적으로 딱딱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자연 있죠. 예, 뭔가 불균형하고 카오스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적이고 코스모스 같은 질서적인 어떤 자연과 우주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자연은 결코 우리 인간의 바램대로 그렇게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죠? 우리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가 가장 뭐 우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방식을 자연에다가 대입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질서, 조화, 민주적 이런 것을 자연에가 갖다 대는 건 우리의 바램일 뿐, 희망사항일 뿐 그렇지 않다. 현대 물리학도 어때요? 양자역학, 그죠?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도 보듯이 자연은 확률적인 것이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도 시공간으로 맞물리고 또 다른 자연의 가능성, 또 다른 우주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그런 이제 오히려 현대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근대 과학에 뉴턴이 바랬던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면 뭔가 더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깔끔하게 맞아 떨어질 거야. 이런 바램은 사실상 지금은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균등하지 않다.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자연 바깥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될 그림은 뭐예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이 전체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나 루이스는 뭐예요? 전체 아니거든이라고 하면서 뭐를 끄집어들죠? 초자연이라는 그 외부적 바깥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에 바로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 결국은 초자연의 간접적으로 초자연의 어떤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자적 존재란 자연주의자들은 전체의 속성으로, 초자연주의자들은 독자적 존재라는 것 자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이 독자적이라고 본 거예요. 독자적 존재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연이 영원부터 존재했다라고 하지만 초자연주의자들은 오히려 독자적 존재라는 건 끊임없이 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외부에 있고 좀 더 완전한 어떤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은 처음부터 완전한가요? 자족적이지 않아요. 이거 인간의 이성도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을 키워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꾸준하지도 않죠.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성이 멈추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잠을 잘 때도 이성적 사유를 하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인간은 결코 독자적이고 자존적인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죠. 무언가 인간의 이성은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예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결국 타당하려면 분명 그러한 자존적 이성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성이 나의 불완전하고 간헐적인 이성의 원천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천이 있어야 돼요. 인간 이성에 뭔가 좀 더 완전한 그 원천. 인간 정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초자연으로부터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인간의 정신은 초자연적 실제가 자연 속으로 뻗은 가지이자 창끝이고 지류이다. 그렇죠? 이게죠. 창끝이고 지류이다. 뭐 혹여라도 뭐 인간 이성이 그렇다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영원한 이성의 산물이라고 보지 말고 그저 자연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적 존재인데 영원한 이성이라는 그 어떤 게 있어서 잠깐 인간의 몸을 빌어가지고 막 일하다가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그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런 그림이에요. 인간 그 자체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신에 있던 이성으로 인간에게 대신 일하는 거죠. 인간은 마치 뭐 아바타처럼 뭐 그 로봇처럼 말이죠. 그러나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행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이성적 행위라는 것. 우연히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무엇이 아닌 우리가 하는 무엇이요. 즉 인간이 하는 무엇. 그러니까 인간이 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게 이성이거든요. 한편으로 모든 사고 행위에는 이 행함이라는 게 꼭 그 육체적 실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고 행위에는 칸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가 수반되는 거예요. 거기엔 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 인간의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불붙여진 사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바로 이퀄로 그게 곧 하나님의 사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큰 실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사고에 불 붙였다. 불 붙여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결국 최종적으로 그 사고에 대해서 또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선택하잖아요. 잘못된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역사에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한계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수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고가 우리를 통해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신이 불완전한 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혹가다 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절대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되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이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연과 초자연 사이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묘사의 어떤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뇌가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왕이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뭔가 그냥 정복한다, 자연을 찍어 누른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날 환경 파괴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지기 이론이 뭐예요? 사실은 주인이 집사에게 맡긴 거거든요. 다 모든 건 주인이 만든 거고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집사에게 그것을 맡기고 잠깐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은 뭐다?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어. 누릴 수 있대 보존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초자연이 자연으로 침입해 들어온다라는 그 침입이란 말보다는 사실 더 좋은 그림은 뭐예요? 코끼리 사육자가 자기 코끼리를 보러 오는 것처럼 왕이 자기 백성에 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자연은 분명히 자연의 본성은 복종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도 된다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보기엔 자연의 본성이라는 건 결국 복종이다. 복종은 복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고 마구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일은 마치 자연이 본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놓쳤는데 이성은 나의 전체 체계, 심리와 물리를 구원 및 강화해주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성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구원 및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면 전체 체계가 이성에 반항하면 이성과 자기 자신이 파괴될 수 있다는 아까 그 비대칭성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이 초자연적 이성은 나의 자연적 존재 속으로 빛을 비춰주는 광선이나 통합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조직 원리로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왕이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읽어내자라는 거예요. 결국 자연이 하나님이나 인간 정체를 낳았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시도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냥 이원론적으로 아니 분리된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을 땐 여러 가지 난점들은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완전한 어떤 타자성이라는 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자연은 지적인 것이 아님에도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과도 잘 들어맞게 되는 거죠. 자연 자체는 지적이지 않지만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인간 자신의 정신 속에 창조행위와 희미하게 유사성 있는 무언가가 있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인간은 결국 인간은 뭐죠? 창조적인 아이고 갑자기 에러가 났네요. 인간은요 그냥 창조적일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이라 함은 지금 칠판 잠깐 꺼졌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은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창조한다.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절묘하게 조합하고 뭐 재결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지금 칠판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되게 이상하게 펜이 나오고 있었긴 한데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어떤 그 믿음, 우리가 우리는 오감을 느끼지만 여섯 번째 감각을 상상할 수 없고 새로운 원색을 우리가 막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 요소가 만들어낸 능력, 색깔 자체, 감각 자체, 공간과 시간 자체를 발명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연 창조가 하나님의 존재만큼 엄밀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압도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엄밀한 증명이라고 지금 루이스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압도적일 정도로 뭐가 높다?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4장은 이렇게 해서 대략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자연주의 역시 난점인데 심층적 난점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부재식으로 더 중시해야 될 건 바로 도덕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난점 중에 이 도덕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 뭘 살펴왔죠? 우리는 지금 그걸 봤죠. 이 이성을 봤단 말이에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초자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추론한다면 추론한 거죠. 그런데 지금 루이스가 보기에는 우리는 뭐도 따져봐야 된다? 도덕 판단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에 대한 증거가 된다? 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자연주의 어떤 한계, 자연주의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주의로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요 두 분야에 대해서 한쪽 날개를 지금 이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장은 오늘 주제는 5단원은 이런 흐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도 드냐면 저는 이제 루이스의 변증을 듣다 보면 루이스가 분명히 칸트를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걸 먼저 다루고 역시 여기서는 도덕 판단을 다룬다라는 건 칸트도 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천 이성 비판을 쓰죠. 결국은 실천 이성은 윤리란 말이에요. 순수 이성은 말 그대로 이성을 이제 재판에 두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성적 추론에 대한 걸 먼저 루이스가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로는 도덕 판단의 영역을 따져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닮았다.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어떤 도식적으로 봤을 때 검토하는 과정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적 추론 행위 외에도 성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판단도 행한단 말이죠. 도덕적 판단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덕 판단에 있어서 첫 번째 결국 이성이 유무예요. 이성과 관련 없이 도덕 판단을 하는 것과 도덕 판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름의 입장이 있다. 루이스는 이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성으로서 그런 판단을 한다. 우리 인간의 사실 그게 뭐예요? 칸트식의 실천 이성이죠. 이성으로서 우리는 그런 도덕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이스도 칸트가 정언 명령을 얘기한 것처럼 제1원칙 도덕 판단에 있어서의 제1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것,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여기서도 그대로 표현되거든요. 그냥 아는 거고 그냥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리라고 하죠. 이거는 그 벤담의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학 증명할 때 말하는 그 공리 있죠. 수학 공부하다 보면 공리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유클리드 공리 이런 것처럼요. 엑시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리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지금 도덕 판단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공리가 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명이 그것에 의존하니까 공리고, 공리들의 내재적 합리성은 자기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거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 루이스도 이제 이게 뭐 그래서 도덕 판단은 뭐 이성과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그 두 가지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앞장에서도 뭘 살펴봤냐면 인간이 자연주의의 어떤 한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연주의는 다른 모든 사고에서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난점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고방식을 따져봤을 때 도덕적 판단에서도 같은 종류의 난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가 도덕적 판단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따져보면 심층적인 난점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라고 할 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공리로 꼭 뭐뭐 해야만 한다.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 이런 것을 어때요? 배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주의는 이걸 반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안 하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뭔가 도덕적 판단이 인간에게 당연하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진화론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얘기는 이거예요. 만일 어떤 견해가 도덕과도 무관하고 이성과 무관한 원인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라면 그것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당연시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성에도 무관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누구도 도덕과 무관하고 이성과 무관한 원인에서 생겨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연주의자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상을 도덕과 이성 외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죠. 근데 그런 도덕 판단의 어떤 근원,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공리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대표적으로 진화론인데, 여러분 진화론의 사유를 몇 개만 살펴보면 뭐 어때요? 최초에는 화학작용이에요. 어떤 화학작용이 있어서 생명체가 생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주도 뭐 빅뱅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완전히 우주를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거대한 화학작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 조건이 생명을 낳는 거고, 그 생명에서 어쩌다가 또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그 의식 속에서 어떤 이제 생존에 대한 이제 의식이 생기고, 더 오래 사는 유기체의 삶의 방식을 습득하고 오래 산다.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가 하다 이게 나온 건 당연히 자손에 대한 자손을 남길 수 있는가, 어떻게 유전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교육해야 살아남는가, 뭐 이런 방식들이 점점 이게 다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 진화의 어떤 과정의 흐름대로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에게 일정한 행동 패턴을 형성하고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처벌과 배제, 벌을 위한 어떤 심지어는 그 종교도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는 진화 안에서 신도 설명을 하죠. 어떤 그 진화적인 어떤 삶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 인간이 어떤 그렇게 신적인 종교적 체계도 만든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이스는 결국 이런 방식은 아까 우리가 공리적인 사유 있잖아요. 이미 당연히 옳다는 어떤 그런 충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도덕 판단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나는 A를 하고 싶지만 B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과 충돌이 되죠.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그런 판단 행위가 어떻게 옳은 것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 행위가 어떻게 옳은 것인가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리로만 따지면. 사람들은 분명 자신이 지금 느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공리적인 도덕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이런 변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럼 자연주의자가 옳다고 치자. 자, 그래 자연주의자. 만약에 자연주의자가 참이라면, 이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나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지금 진화론적 사유가 이슬의 사고방식은 뭐가 있어요? 어떤 그 당위성 같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된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사실상 뭐와 같다? 나는 몸이 지금 가렵다. 지금 전혀 관련성이 없죠. 나는 지금 웃긴다.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돼요. 그런 것들과 사실상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굉장히 우연적인 거라는 거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같은 것은 그래서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게 더 자연주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야 그러면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어. 이런 건 그냥 환상, 거대한 환영일 뿐이야. 우리 인간 인류의 환영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가 또 이런 반박을 해요. 야 그래 그럼 그것도 옳다고 치자. 만약에 너희들 말이 맞아 라고 했을 때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 일관성이 없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삶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이 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 정작 그들은 이렇게 뭔가 도덕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설명을 할 때 일반화시킬 때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본인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인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손을 뭐 건강한 자손을 낳을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심지어는 악을 없앨 것인가? 성과학 자체가 환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 제스처나 운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가 또 묻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게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완전한 진화론자에게 더 나은 세상은 뭐냐?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서 진화론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생존. 예, 사는 거요. 오래 생존하는 것. 그게 더 나은 세상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루이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더 낫다는 건 뭐죠? 생존, 살아있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를 대야 돼요. 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조차도 루이스는 얘기하는 야 그게 바로 도덕 판단이야.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다라는 전적인 어떤 그 도덕 판단에 대한 믿음, 공리적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칸트가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원 명령이니까 우리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수단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겁하게 삶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칸트식의 정원 명령에는 우리는 이 삶에서 생을 끊을 수 있는 사실 권리도 없는 셈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목적 그 자체로 존엄하게 대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제일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도덕 판단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생존해야 된다는 건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 진화적 측면도 결국은 도덕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루이스의 논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맨날 아니라고 하지만 후손을 우리 자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봐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더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양심이 자연의 산물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 사람의 양심은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자연의 산물이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초자연적으로 오히려 왔다라고 믿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5장에서는 도덕 판단에 대한 것으로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절대적 도덕적 지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지혜의 산물이어야 돼요. 앞장의 논증이 이성적 사고의 초자연적 원천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라면 지금까지 앞장에서는 이성적 추론의 초자연적 원천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5장에서는 선악에 대한 이런 도덕 판단을 통해서 초자연적 원천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에서는 몇 가지 의심에 대한 답변, 몇 가지 의심에 대한 답변인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루이스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실 궁금한 거죠. 우리가 이성을 얘기하면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뇌생리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어쨌든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뇌를 우리가 완전하게 뇌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제 사유, 생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왜 그래요? 뇌가 곧 이성이고 뇌가 곧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 작용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뇌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뇌의 결정론적 사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극단론이 나오긴 하는데 루이스는 뇌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죠. 뇌에 의해서 이성의 활동이 조건 지워진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여러분 뇌가 쇠약해지면 우리의 사고도 실제로 약해지죠.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뇌의 역할, 뇌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결정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그러나 루이스가 여기서 이제 마냥 뇌 중심 어떤 물리적인 것 자연주의에서 항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도덕관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는 공동체의 도덕관이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 역사, 지리 환경, 경제 조직 등과 다 영향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 안에 이성적이고 도덕적 요소는 초자연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는 작용점과 같다. 자, 뇌는 결국은 자연주의 영역이잖아요. 이성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의 영역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용점이다. 한편으로는 초자연의 증거를 대기 위한 방식으로 이성을 배우고 있는데 일종의 작용점. 그러니까 뭘로 작용하죠? 근데 자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의 안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건 뇌라는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이성이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뇌는 오히려 도구, 뇌가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이성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뇌라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릇에 담아내야죠. 예. 그래서 초자연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다. 초자연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조건, 뇌를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이성적 사고는 뇌의 상태가 허용해주는 만큼 영원한 이성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뇌가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요. 특정 지점에서 이성과 자연 사이에 성립된 흥정이고 둘 사이 정해진 경계다. 그래서 뇌와 이성이라는 건 사실상 초자연과 자연의 흥정과 어떤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수신장기가 허용해주는 만큼 전해주는 원리와도 같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제 방송도 제가 아까 그 얘기 하고 시작했던가요? 저 이 강의 오늘 이 네 번째 녹음하는 중이에요. 세 번을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뭐가 안 좋아서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녹음에 자꾸 소음이 들어가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일단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맞아요. 이 제 노트북이 없고 심지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고 제대로 된 녹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훨씬 더 안 좋은 음질로 듣게 되거나 아니면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그래서 세 번의 녹음을 다 날려버렸듯이 들을 수가 없겠죠.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제 강의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저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 목소리 자체, 제가 생각하는 사유 자체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이 노트북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도구인 거죠. 매우 중요한 도구다. 유튜브라는 말 그대로 플랫폼은 매우 중요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 컨텐츠 자체는 본질에 있죠. 이성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사실은 초자연 속에 있는 본질적 영역을 갖고 있다라면 뇌라는 것은 그것을 담아내는 조건일 뿐이다. 알겠죠? 물론 그 조건은 강력하니까 그 장치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라는 표현을 루이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는 또 한편으로 이런 그림처럼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경계선이 있으면 A라는 방향에서 보는 것과 B라는 방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제가 칠판 보이는 분들 보세요. A 입장에서는 움푹 들어갔지만 B가 보기에는 움푹 나왔죠. 예, 튀어나온 거죠. A가 보기엔 들어간 것이 B가 보기엔 튀어나온 것. 왜? 서로 양쪽에서 보는 거니까. 서로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멀리서 지금 우리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경계를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초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자꾸 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만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다라는 것.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심을 살펴보면 두 번째 의심은 바로 그거예요. 뭐하러 그러면 증명해야 되는가? 증명 자체를 왜 해야 되는가? 초자연에 대한 증명 장치가 과연 필요한가?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의 주장대로 초자연이 그렇게까지 확실한 거라면 왜 그렇게 잘 안 보이냐는 거예요. 초자연 자체에 대한 위쪽을 대부분 사람이 어때요? 자연주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초자연에 대한 것은 에이 그거는 저기 마술에 불과해. 야 기적 같은 게 어딨어. 결국 이게 아마도 이 책을 쓰게 만든 가장 큰 동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믿을 수 있게끔 명명백백히 드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루이스의 이제 두 번째 의심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맞는 말이죠. 정말 중요하다면. 근데 이제 루이스가 이제 이런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가 지금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잖아요. 모국어를 쓰고 있는데 그 모국어를 쓰는 과정에서 문법을 생각하나요? 제가 지금 문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뭐 영어 공부할 땐 특히 고민하겠지만 예, 영어 할 때 진짜 제가 이게 영어 회화를 진짜 빨리 실력이 안 늘고 자꾸 겁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거 같아요. 내가 문법을 너무 모르니까 이게 맞나? 틀렸나? 괜히 말했다 망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근데 모국어는 어때요? 문법은 이미 사실 우리는 인지조차 못하는 채로 근데 문법을 맞춰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비유가 뭔지 알겠죠? 문법처럼 우리가 사실은 초자연이라는 것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꾸로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사실 우리 어떤 근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건 사실상 일종의 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초자연에 대한 것은 망각하게 되는 또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망각한 채 모국어를 얘기하고 그렇죠? 책 읽을 때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눈알로 책을 보잖아요. 안구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글자를 읽죠. 책 읽는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면 정작 내 안구에는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다. 사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작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역설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지만 루이스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자연 자체도 어때요? 이렇게 망각된 거고 자연주의자들이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지 못하는 원리와도 다를 바가 없다. 초자연은 멀고 난해한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친숙한 경험의 문제다. 결국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일종의 무심 상태 때문이다. 인간은 과학이 탄생한 이래 정신이 점점 자연을 알고 정복하기 위해 외부로만 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고한다는 그 자체를 망각한 거죠. 부분적 사고에 빠져든 것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초자연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 이 과학 시대 이후로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예전만 하더라도 옛 시대에서는 뭐가 있었다? 굉장히 통찰력인 어떤 신비가들이 있었죠. 예언자처럼 신비가들의 어떤 놀라운 통찰력이 있거나 놀라운 어떤 철학자들의 아까처럼 뛰어난 뭐 추론이 이성적 추론이 있거나 아니면 권위와 어떤 전통을 통해서 예? 그것을 지키는 거죠. 일단 관습이지만 사실 어떤 그 권위와 전통이 정말 진리를 담고 있다라면 그 관습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옛날 대중들은 충분히 초자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이라고 해서 자꾸 우리는 자꾸 원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오히려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되려 이런 초자와 기적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예, 무지해서 믿은 게 아니죠. 오히려 아까처럼 더 우리보다 감각이 더 발달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날 시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망실됐단 말이에요.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망각의 시대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시 뭔가 권위와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복고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복할 거냐. 뭐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어떤 그 권위와 전통의 어떤 순종으로 가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우리가 좀 더 진취적 진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이제 아까 그 과학적 그 자연주의적인 진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싸우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지금 자체는 당장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위와 전통은 누굴 통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일부 지혜자죠.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라면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현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오히려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현인이 되고자 하는 내 삶의 어떤 분투, 삶에서 내가 싸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초자연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 루이스가 보기엔 그런 복고주의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진취적인 진보적 관점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괜찮다. 그리고 얘가 더 좋다. 좋긴 얘가 더 좋은데 이게 나쁜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고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보수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면 더 그 공동체에 내려왔던 관습과 가치에 정말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라면 그런 것은 여러분 쭉 유지할 필요가 있죠.
옛날 거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보기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지혜자들의 옛날 그 전통적인 관습이나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즉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하면서 뭐 되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으로 하는 건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험하는 것도 아니야. 복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취적으로 뭐 싸우면서 가는 것도 아닌 그냥 순종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수능만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자기 어떤 그 노력 없이 그렇죠. 어떤 도전 없이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없는 단순한 대중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루이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멸이다. 알겠죠? 단순하면서도 현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사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루이스는 당부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성적 추론 얘기를 특히 많이 했는데 이성과 뭐 도덕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초자연과 자연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적이라는 것도 자연주의 안에 그 체제 안에서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뭔가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게 아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성과 도덕이 곧 기적이라는 소린가? 그러니까 기적의 결국 사례가 요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루이스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마라. 우리가 지금 도덕적 추론과 이 이성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왜 배웠냐면 초자연의 일종의 어떤 증거로서 제시한 거예요. 이건 초자연의 증거지 사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단원부터 다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예비 단계였던 거죠. 오늘까지의 수업은 사실상 이성적 추론과 이 도덕적 판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루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논증을 사실 한 셈이에요. 단지 그것을 제가 제대로 전달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 기적 수업을 언젠가 한번 다 끝내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재강의할 때가 오겠죠. 그때 좀 더 컴팩트하고 이 앞부분에 대한 그 논증의 어떤 그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루이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적이라는 건 뭐냐? 그 방식 말고 우리가 이미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도덕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식 아닌 방법으로 초자연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뭔가 흥미롭고 루이스의 논증도 더 날이선 어떤 날카로운 재미를 갖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수업을 여러분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녹음 깔끔하게 잘 되길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녹음에 이 잡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날렸는데 부디 잘 녹음돼서 여러분 귀에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